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은 제가 이게 가능하면은 이제 이 프린트를 다 끝내고 싶은데 이게 안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스타일이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꼼꼼하게 다 볼 거예요. 꼼꼼하게 봐야지 여러분들의 시간이 단축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꼼꼼하게 볼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지금 잡아놓은 형사소송법 길 안에 형사소송법 이거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랑 진도 나가시면 되니까 그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봤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수사는 어떻게? 자, 형사소송법이 있다. 수사와 공판이 있다. 재판이죠. 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눠진다. 형사소송법을 생각하면 우선은 머릿속에 요 두 개를 정확하게 나누셔야 된다. 그리고 수사 단계는 당연히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공판 단계는 뭐냐면 그 검사나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즉 재판에서 판사님이 이 증거를 볼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그 본 증거를 갖다가 유죄로 할지 무죄로 할지, 요 절차가 공판 단계 절차다. 그래서 이 컨셉이랑 컨셉 자체가 아예 다르니까 그걸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수사는 어떻게 진행됐어요? 당연히 고소, 고발, 인지 뭐 해가지고 시작된다고 말씀드렸고, 고소는 피해자, 고발은 피해자 외 제3자, 그 다음에 인지는 당연히 수사기관이 인지해가지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수사는 원래 원칙은 뭐예요? 수사는 어떻게 된다? 원래 임의수사가 원칙인데 강제수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강제수사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그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강제수사에는 사람에 대한 게 있고 사물에 대한 게 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여태까지 본 건 사람에 대한 걸 다 봤어요. 굉장히 꼼꼼하게 봤죠. 어떻게? 체포, 구속 관련돼 가지고 다 봤어요. 체포, 구속에 대한 거 정확하게 다 봤어요. 체포는 몇 개가 있고 구속은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체포에서 구속으로 가는 그 절차는 어떻게 되고, 거기서 구속적부심사는 어떻게 영장실심사는 어떻게 되고, 구속적부심사는 어떻게 되고, 이런 거 다 봤어요. 맞죠? 오늘 집에 가서 다 정리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물에 대한 걸 볼 거예요. 사물에 대한 거. 이것도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 사물에 대한 거는 조문을 또 꼼꼼히 보셔야 돼요. 지금 제 스타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조문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당연히 답안지를 쓸 때 저랑 만약에 공부를 하시고 계속해서 하게 되면, 제가 답안지 쓰거나 이런 거를 확인을 할 때 조문을 안 쓰시면 저 정말 싫어해요. 저는 조문을 안 쓰는 사람은 정말 싫어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뭐 저 이제 어소 변호사님들이나 뭐 그런 분들이 이제 조문을 안 쓴다? 조문을 안 쓴다? 아, 그러면 정말 저는 기본이 안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형법이랑 형사소송법 관련돼 가지고는. 그래서, 그리고 수험생들 웃긴 게 뭐냐면 조문을 쓰라고 하면 자기 생각대로 막 조문을 쓴 다음에 가로해 놓고 뭐 몇 조 이렇게 쓰죠. 그게 조문 쓴 거 아니에요. 조문은 제가 나중에 이제 그 판사님들이 판결문에 설치한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조문은 조문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쓴 거예요. 그리고 가뜩이나 CBT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손으로 쓰는 것보다 타자, 저도 솔직히 말하면 타자 안 빠른데 저는 1000타 정도 치거든, 1000타 넘게 치거든요. 저보단 다 빠르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 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많이 걸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쓰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자, 이제부터 지금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지금 이제 남아있는 게 사물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전문법칙, 뭐 위수중이랑 전문법칙인데 오늘 아무튼 보는 데까지 볼 거예요. 그 대신 꼼꼼히 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선은 목표는 요거랑 요거 위수중에 전문법칙 조금 들어가는 거 정도인데, 전문법칙은 이제 한 번에 봐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우선 사물에 대한 거 우선 정리가 만약에 빨리 되면 전문법칙 볼 거고, 빨리 안 되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전문법칙은 내일 하면서 진도 계속 나갈 거예요. 그렇게 아시면 되고. 자, 볼게요. 자, 사물에 대한 거 볼게요. 사물에 대한 거. 자, 사물에 대한 거는 제가 여기 저기 보면은 프린트에 보시면 215조부터 220조까지 이렇게 규정을 이렇게 도식화를 해놨어요. 맞나요? 맞죠? 보면은 215조, 216조, 217조, 218조, 그 다음에 220조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까 체포 구속 머릿속에 정리해서 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압수수색 검증부터 볼게요. 215조. 검사는 범자의 수사에 필요한 때 피해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자, 밑줄치세요.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뭐예요? 청구죠. 맞죠? 청구 맞나요? 1항 청구. 자, 검사 동그라미 해주고 청구 밑줄. 그 다음에 2항 뭐예요? 사법경찰관 밑줄 뭐예요? 밑에 보면은 뭐가 나오겠어요? 그럼 단어가 신청이 나오겠죠? 신청 맞나요?
맞죠? 예, 그거 보시면 되고. 자, 215조는 아까 체포 구속에서 어떤 느낌이에요? 200조의 규정이랑 비슷한 거죠. 맞죠? 전제 우선 깔리는 거예요. 215조에 의해서 우선은 그 범죄 혐의가 인정된 건에 하나에서 영장 받아가지고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216조 그 다음부터 볼게요. 자, 이제부터 잘 보셔야 돼. 자, 그럼 우선 215조는 원칙이에요. 원칙 규정. 원칙은 뭐예요? 압수수색 검증을 할 때 원칙은 뭘 받으래요? 영장을 받으래요. 맞나요? 조문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영장 받으래요. 영장 받으래요. 영장 받으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근데 216조를 이제부터 볼게요. 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200조의 2. 자, 빨리 떠올리세요. 뭐예요? 영장에 의한 체포. 자, 200조의 3 뭐예요? 긴급 체포. 빨리 계속 쓰셔야 돼. 쓰셔야 돼요. 저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지금 인강을 들으셔도 이거 빨리 쓰세요. 밑에다가. 자, 201조 구속. 자, 212조 현행범 체포. 맞나요? 빨리 쓰세요. 에 의하여 피해자를 체포 구속하는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 필요한 때 영장 없이 밑줄치돼요. 영장 없이. 자, 이게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원칙. 자, 215조 압수수색 검증할 때 뭘 하래요? 영장을 가지고 하래요. 영장을 가지고. 근데 영장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제부터 나오는 건 영장 없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봐두셔야 돼요. 영장 없이 이제부터 뭔가를 할 수 있대. 할 수 있는 거를 한번 볼게요. 지금 보시면 자,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할 수 있대요. 다음 각호에 처분을 할 수 있대요. 첫 번째. 예, 타인의 주거, 타인이 간수하는 가혹, 건조물 한 공기 선차 내 피의자를 수색. 피의자 수색. 피의자 수색. 제가 그럼 한 가지 여쭤볼게요. 자, 피의자 수색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되게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피의자 수색이라는 건 제가 만약에 가령 피해자라고 쳐요. 그럼 제 몸을 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질문. 제 몸을 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제가 만약에 어떤 건물에 들어가면 그 저를 잡기 위해서 어떤 건물을 이렇게 막 문을 열어보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피의자 수색은? 두 번째 거죠, 두 번째 거. 그러니까 내 몸을 뒤질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나를 찾으러 여기 보면은 나를 찾으러 어디에요? 보면은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선차 내 피의자를 확인하러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문을 열어보고 피의자 있나 없나? 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몸을 뒤질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단서 규정을 볼게요. 자, 다만 200조의 2 또는 201조에 따라 피해자를 체포 구속하는 경우 피의자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어요. 긴급한 사정 밑줄 쳐놓으세요. 자, 근데 자, 우리 216조의 1항에 지금 1항 보는 거죠. 1항에 주어들이 뭐였어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인데 전제가 뭐였어요? 200조의 2 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 체포, 그 다음에 뭐예요? 구속, 현행범 체포. 맞나요? 212조, 201조, 200조의 3, 200조의 2. 맞나요? 지금에 보면은 1호가 붙는 거는 이거 다 되는 거죠. 요 다 상황에서 적용되는 거죠. 맞죠? 제한이 없으니까. 맞죠? 예. 1항은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1항은 다 요렇게 돼 있어요. 요게 다. 이거 제가 왜 말씀드리는지 아무튼 조항을 이제 하나씩 보면 알아요. 아무튼 그렇고. 자, 근데 다만 다음에 나온 게 뭐예요? 200조에 2, 그 다음에 201조. 200조의 2는 뭐예요? 영장에 의한 체포죠. 그 다음에 201조는 뭐예요? 구속이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자, 영장에 의한 체포랑 구속은 영장이 발부됐어요? 안 발부됐어요? 영장이 발부돼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영장이 원래 원칙적으로 영장이 발부되면 영장에다가 모든 걸 다 때려 넣어야 돼요. 최대한. 왜요? 그거 판사님이 보고 영장을 발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우선 영장에다 다 때려 넣어야 돼요. 그래서 판사님이 판단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된 거냐면 지금 보면은 216조 1항에 보면 영장 없이 할 수 있다잖아요. 영장에 다 때려 넣는데 이걸 상정하지 못했던 거예요. 수사기관이. 이걸 상정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한해서는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미리 영장에 적지 못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 제가 왜 설명드리냐면 수험생들이 자꾸 다만 규정 나오면 되게 쫄아요. 쫀단 말이에요. 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면 된다니까요. 봐봐요. 뭐예요? 1항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뭐예요? 영장에 의한 체포, 201조, 긴급체포, 203조, 200조의 3. 자, 그 다음에 201조, 구속, 212조, 현행범 체포. 여기서 영장 나온 거 뭐예요? 구속 1항. 그 다음에 영장에 의한 체포,
영장은 두 개밖에 없죠. 나머지는 영장 없잖아요. 맞죠? 그럼 영장이 없는 경우에 영장 없이는 당연히 가능한데, 그러니까 영장이 없는 경우에 영장이 없이 가능할 수 있죠. 영장 없이 가능하다니까. 근데 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는 최대한 거기다 다 때려 넣고, 다 때려 넣는데, 예, 다 때려 넣는데 거기에 때려 넣지 못하는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영장이 있으면 최대한 거기다 다 때려 넣으라는 거예요. 왜냐면 영장이 원래 원칙이니까. 강제수사 할 때.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단서 조항 이거 쫄지 마시고. 이거 왜냐면 객관식에서도 이거 그냥 장난질하면은 수험생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당해요. 아무 생각 없이 다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해하면은 다 이해되는 거죠. 맞죠? 네, 그다음 볼게요. 자, 수험생들이 그다음에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이거죠. 체포 현장에서 압수 수색 검증이죠. 체포 현장. 제가 글씨를 잘 못 쓰는데 체포 현장이라 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체포 현장. 그 다음에 범죄 현장, 범죄 장소. 같아요, 달라요? 같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같다고 볼 수 있을까요? 같다고 볼 수 없죠. 왜냐면 범죄는 저기 선능력에서 저지르고, 예. 체포는 어디서 된다? 강남이 그렇다. 다시 범죄는 서울에서 저지르고 체포는 부산에서 될 수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체포 현장이랑 범죄 현장이랑 범죄 장소랑 여러분들 컨셉 자체를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맞나요? 맞죠? 예. 그리고 지금 보는 건 뭐냐면 체포 현장에서 어떻게 된대요? 압수수색 검증을 가능하대요. 어떻게? 이런 경우에. 자, 영장이한 체포, 긴급 체포, 구속, 현행범 체포 같은 경우는 이런 거를 하는 체포 현장에서 체포 현장, 즉 어디요? 여기는 부산, 여기는 서울. 서울에서 살인죄를 저지르고 부산으로 튀었어요. 그리고 부산에서 잡혔네. 맞죠? 그러면 체포 현장은 부산이고 범죄 장소는 서울인 거죠. 맞죠? 그럼 이건 어떻게 된다? 여기는 체포 현장이니까 어디서 가능하다? 부산에서 압수수색 검증이 가능하다. 맞아요? 수험생들이 이걸 만약에 시험에 놨는데 216조 1항에다가 1항 2호를 여기다 갖다 적는 경우가 꽤 있어요. 꽤. 이거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이해해 볼게요. 자, 216조 1항에 깔려있는 거는 우선 4개가 깔려있네요. 4개가 깔려있어요. 4개가 깔려있고요. 그 체포 현장, 첫 번째 1호는 뭐냐면 피의자 수색이에요. 피의자 수색은 뭐냐면 몸을 수색한다는 게 아니라 피의자가 어디다 건물이 들어가거나 어디에 들어갔을 때 거기를 걔를 찾으러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확인하러. 맞죠? 다만 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는 거기에 최대한 적어야 되고 적어야 되는데 거기에 적히지 못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영장 없이 가능하다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체포 현장에서 압수수색 검증. 맞죠? 이 경우에 체포 현장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범죄 장소랑 다르다고요. 이거 제가 왜 얘기를 드리냐면요. 계속해서 볼까요? 자, 이 항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3항을 볼게요. 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저는 국회의원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똑똑하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근데 국회 보좌관님들은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해요. 왜? 조문을 진짜 잘 해놨거든요. 시스템 자체를. 봐봐요. 1항은 체포 현장이고요. 3항은 뭐라고 적혀있어요? 3항.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 범죄 장소예요. 맞나요? 그러면 이 조문 시스템을 보게 되면 1항은 체포 현장을 상정하는 거고요. 3항은 범죄 장소를 상정하는 경우죠. 그러면 다시 말하면 체포 현장이랑 범죄 현장이랑 다를 수 있다는 걸 깔아놓고 시작하는 거죠. 맞죠? 근데 체포 현장에 대해서 뭔가 압수수색 검증할 때 영장 없이 할 수 있다는 거는 지금 보면은 1항이 갖다 붙여야 되는데 3항을 갖다 적거나 범죄 장소에 3항을 갖다 적어야 되는데 1항을 갖다 적거나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니까 이 개념 자체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셔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보면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뭐요? 영장 없이 밑줄 쳤어요. 압수수색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된다. 지체 없이 밑줄 쳐 놓으시고
지체 없이 밑줄 쳐 놓으시고, 이 지체 없이는 나중에 조문을 보게 되면은 48시간이 되게 돼요. 48시간이. 아무튼 그렇고요. 이건 나중에 한번 보시면 조문 다 보면서 정리할 거예요. 자, 그다음에 216조 볼게요. 자, 216조 그럼 머릿속에 박아놔야 되는 거. 자, 216조 1항이랑 3항이 중요하네. 2항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1항에는 1호와 2호가 있네. 그리고 1항 같은 경우는 뭐예요? 영장이한 체포, 긴급 체포, 구속, 현행범 체포. 그다음에 그 체포 현장에서 중요한 거네요. 체포 현장. 맞죠? 3항은 뭐가 중요하다? 범죄 장소, 범죄 장소. 맞죠?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볼게요. 216조는 그렇게 이해됐고요. 그 다음에 217조 규정을 이해해 볼게요. 자, 아까 216조는 제가 전제가 뭐라 그랬어요? 전제 깔려 있는 게 영장이한 체포, 긴급 체포, 현행범 체포, 구속 이거 다 깔려 있다고 했어요. 맞죠? 근데 217조는 한번 읽어 볼게요, 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200조의 3. 200조의 3 뭐예요? 200조의 3. 긴급 체포 맞나요? 맞죠? 그러면 뭐예요? 200조에 217조에 지금에 보면 200조에 3만 나왔지. 201, 200조에 2, 201조, 212조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뭐예요? 217조를 만약에 적으시면 전제는 뭐다? 긴급 체포인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걸 자체를 모르세요. 수험생들이. 모르시는 경우는 생각보다 되게 많아. 왜? 조문을 제대로 안 보니까. 아무튼 그래요. 자, 그래서 217조 지금 보면 긴급체포를 상정하고 있어요. 긴급체포를 상정하고 있고. 자, 계속해서 볼게요. 체포된 자가 소유, 소지, 그 다음에 보관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을 때는 24시간 내에 한해서 압수수색 검증을 할 수 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더 나가서 우리 아까 봤죠? 뭐예요? 체포 현장이랑 자, 범죄 장소랑 다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자, 체포 현장은 부산에서, 범죄는 서울에서.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얘 집이 어디냐면 얘 집이 저기 전라도인 거예요. 전라도 뭐 가령 저기 광주라 쳐요. 광주. 그러면 얘 집을 압수수색 검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압수수색 검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압수수색 검증이 한 근거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압수수색 검증을 할 근거가 필요한 게 뭐냐면 217조인 거예요. 왜? 소지, 소유, 보관하는 거. 소지, 소유, 보관 보통 어디다 해요? 주거지에다 하죠. 차량에다 하죠. 차가 어디 서 있어? 광주에 서 있어요. 차가 주거지가 어디예요? 광주에 있는 거예요. 맞죠? 이거는 다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다를 수 있는 규정을 상정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다. 그리고 가뜩이나 긴급체포 경우에는 왜 이렇게 만들어놨냐? 나머지는 아니에요. 긴급체포만 이렇게 해놨어. 왜요? 긴급체포 전제가 뭐라 그랬어요? 죄명. 죄 전제가. 사형, 무기,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그러니까 그런 죄를 범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전제로 깔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제가 좀 극단적으로 세게 말씀드리면 긴급 체포를 할 만한 놈들은 나쁜 새끼들이에요? 안 나쁜 새끼들이에요? 나쁜 새끼들이에요. 나쁜 새끼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 가지고 처벌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나쁜 새끼들이니까 얘네들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217조를 따로 규정해 놓은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시죠? 어떻게? 다만 나쁜 새끼들 맞아. 정말 나쁜 새끼들이야. 긴급체포 거기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애들은 죄명 자체가 아까 사무장삼이잖아요. 그럼 나쁜 새끼들 맞단 말이야? 나쁜 새끼들 맞는데 나쁜 새끼들 맞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서 소유 소지 보관하는 거 가서 막 뒤질 수 있게 해줘야 돼요. 다만 무한정으로 인정하면 너무 인권 침해가 심하단 말이야. 무한정으로 인정하면. 그래서 어떻게? 리밋을 어떻게 걸었냐? 24시간으로 걸어버린 거예요. 24시간으로. 이제 이해되세요? 조문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24시간에 영장 없이 밑줄 쳐놓으시고 24시간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1항 또는 제216조 1항 2호 맞죠?
1항 2호에 따라 압수한 물건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면 지체 없이 압수수색 영장을 한다. 지체 없이 미주 쳐놓으시고 그럼 뭐예요? 48시간이에요. 48시간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검사 사법경 시간은 2항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때문에 압수물을 즉시 반환해야 된다. 오케이. 예, 여기까지 됐고. 자, 218조 한번 볼까요? 218조. 자, 검사 사법경찰관은 피해자가 기타 인의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경우에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이건 뭐예요? 심플하게 말하면 임의 제출이죠. 임의 제출한 경우에는 당연히 사용할 수 있죠. 맞죠? 맞죠?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죠. 맞나요? 맞죠? 예, 그래서 요거는 쉽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임의라는 단어가 나오면 판례에서 뭐라고 했어요? 오로지 피해자의 자발적 의사, 오피 자객명, 예, 그거 이거 나와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해하는 거 220조를 한번 볼게요. 자, 220조 한번 보게면 요급처분이라고 나와요. 요급처분의 주어가 뭐예요? 요급처분의 주어가 216조죠? 맞나요? 얘가 전제로 깔아놓은 건 216조를 깔아놓고 하는 거예요. 맞죠? 맞죠? 제가 뭐 거짓말 하는 게 아니에요. 조문 딱 그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 220조 한번 보면요. 216조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는 123조 2항, 그 다음에 125조의 규정의 의무를 요하지 않는다. 자, 123조 2항 한번 볼게요. 빨리 펼쳐보세요. 123조 2항. 123조 2항을 한번 보면은 123조 2항은 뭐예요? 이거 참여하게 하는 거죠. 참여. 그럼 다시 그 법조문. 자, 220조 다시 넘어와서 123조 2항 밑에다가 참여라고 쓰세요. 참여. 자, 그 다음에 125조 다시 한번 보면 야간 집행이죠. 야간 집행의 제한. 일출 전, 일몰 후 압수수색 영장을 야간 집행할 수 있는 기재가 없으면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들어가지 못한다. 자, 그러면 125조 뭐예요? 야간 집행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겠죠? 자, 그럼 한번 다시 그걸 적어 놓은 상태에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하나 더 적어 놓으세요. 216조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 끊으시고, 자, 그럼 216조 밑줄 놓으시고, 그 다음에 210조 여기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210조 밑에다가 X 쳐놔야 되겠죠? 맞죠? 맞죠? 그러면 요급 처분 한번 볼게요. 216조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 급속을 요하면은 참여자 참여 안 해도 되고 야간에도 집행이 가능하구나 까지 이렇게 해석이 되죠. 맞죠? 해석이 됐어요. 그 경우는 언제 어느 걸 전제로 한다? 어느 걸 전제로 한다? 216조의 규정을 전제로 한다. 즉 216조의 규정을 전제로 한다. 그럼 제가 옆에다 뭐라고 써서 217조의 경우에는 요급 처분이 안 된다. 그럼 제가 한 가지 이걸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217조는 왜 요급 처분이 안 되겠어요? 이 요급 처분이 뭐예요? 참여자 참여하지 않아도 되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엔 참여자 참여 안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야간에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217조는 안 된대. 왜 안 될까요? 조문상. 조문상 안 된다고 해놨어요. 이거 왜 입법자들이 빼놨을까요? 제가 설명드리는 게 맞는지 한번 이해해 보세요.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217조의 전제가 뭐랬어요? 긴급체포라고 했죠. 긴급체포는 아까 제가 말했어요. 나쁜 새끼들이라고. 나쁜 새끼들이기 때문에 걔네들이 가지고 있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걔네들의 주거지나 이런 데를 털어야 할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요? 소유, 소지 보관하는 거를 압수수색 검증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요. 단 시간적으로 어떻게 리밋을 걸어놨다? 24시간을 걸어놨다. 왜? 인권 침해가 너무 심하니까. 시간 걸어놓지 않으면. 근데 한 가지 더 걸어놓은 게 뭐냐면 얘네들이 나쁜 새끼는 맞는데 나쁜 새끼도 많고 실제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도 맞는데 얘네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24시간으로 제한해 놓고 한 가지 더 뭐냐면 이 요급 처분을 적용을 안 시켰어요. 즉 뭐냐면 봐봐요. 보면은 야 너네 24시간 시간 줬잖아. 수사기관한테 하는 말이에요. 수사기관한테 법원이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들이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했냐면 야 너네 24시간 시간 줬잖아. 야 24시간 시간 줬으면 충분한 시간 아니니? 그럼 굳이 왜 야간에 들어가야 되니? 24시간 줬잖아. 저녁에 꼭 들어가야 되니? 아침에 들어가도 되지 않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한 가지는 더. 야, 네 지금에 내가 소유 소지 보관자, 소유 소지 보관하는 거 다 압수수색 검증하게 해놨지.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게 주거지가 아니라 할머니 집을 뒤져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 피의자의 집에 피해자가 할머니 집에서 막 살았어. 아니면 할머니 집에 잠깐 들려서 거기다가 막 증거를 놔두고 왔어. 할머니 집 뒤져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 이 새끼 나쁜 새끼라서 뒤져야 되는 건 맞고 실체적 진실 발견하기 위해선 증거 확보해야 되는 건 맞아. 근데 야, 할머니 집 이런 데 들어가는데 할머니 이런 데 참여 안 하게 하면은 좀 그건 너무 심하지 않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요급 처분에서 217조를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만 규정했다? 216조만 규정해놨다. 이제 이해되세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다시 한번. 자,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자, 3월에 대해서 215조, 216조, 217조, 218조, 220조, 220조는 요급 처분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고 원래 215조 원칙은 뭐예요? 압수수색 검증할 때 원칙은 뭐다? 영장에 의해서 해야 된다. 이거 원칙적으로 규정해 놓고요. 영장에 의해서 해야 된다. 영장 없이 할 수 있는 게 216조, 217조, 218조, 220조죠. 근데 218조는 뭐예요? 임의잖아요. 임의. 그럼 이건 영장이 의미가 없는 거죠. 맞죠? 그리고 이거는 그냥 뭐예요? OP 자격명만 생각하면 되겠죠? 맞죠? 그럼 그렇다 치고. 자, 216조 중요한 건 뭐다? 2랑이랑 사망이다. 맞나요? 2랑은 뭐다? 뭐예요? 체포 현장. 그 다음에 이건 뭐다? 사망은 범죄 장소. 맞죠? 그 다음에 217조는 뭐다? 뭐를 상정한다? 긴급 체포를 상정한다. 긴급 체포를 상정하고, 긴급 체포의 전제 요건이 뭐예요? 사무장삼이죠. 사무장삼은 뭐다? 나쁜 새끼들이다. 나쁜 새끼들이니까 뭐예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가지고 요 새끼들 처벌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 해야 되기 때문에 소지, 소유, 보관하는 거를 뒤져서 할 수 있게 한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한 방에 다 동일한 장소면 상관없는데 뭐요? 체포는 서울에서 되고 범죄는 서울에서 저지르고 체포는 부산에서 되고 그 다음에 얘 집은 어디냐면 저기 광주인 거예요. 아니면 할머니 집이 광주인 거예요. 그러면 얘네 둘은 오케이 들어가는데 실체적 진실 나쁜 새끼들인데 실체적 진실 발견해야 되잖아요. 실체적 진실 발견해야 되는데 영장 없이 들어가야 되는데 규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규정을 해놓은 거고, 예. 그리고 소유 소지 보관하는 거 그래서 뒤질 수 있게 해놓은 거고 대신 인권 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 새끼들 나쁜 새끼라 하더라도 인권 침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시간 제한한다? 24시간으로 제한한다. 플러스 하나 더 요급 처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시간을 24시간 줬으면 야간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24시간 줬으면 참여자 참여해서 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220조는 전제 규정이 뭐다? 216조를 깔고 한다. 왜냐면 조문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맞죠? 그럼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자, 요급 처분은 긴급 체포의 경우 요급 처분이 적용되지 않는다. OX. X죠? 왜요? 봐봐요. 216조에도 긴급 체포 들어가 있잖아요. 뭐냐면 긴급 체포는 세 가지로 머릿속을 그림 그려야 돼. 긴급 체포는 자 봐봐요. 압수수색 검증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체포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범죄 장소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소지 소유 보관하는 거에 할 수가 있는 게 있죠. 그럼 소지 소유 보관하는 것만 217조 규정이고 나머지 216조 규정이잖아요. 그럼 뭐예요? 여기 216조 규정 들어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긴급 체포는 무조건 요급 처분이 안 된다. 이런 건 말이 안 돼요. 근데 실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교수님들이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된다고요. 맞죠?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죠? 맞죠? 정확하게 나오죠? 맞죠? 네,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되고요. 오늘 가능할 것 같네요. 예, 전문 법칙까지 가능할 것 같아요. 아무튼 한 대까지 해볼게요. 자, 보면은 그럼 우리 수사 단계에서 이제 여기까지 왔어. 여기까지 왔으면 다시 한번 크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크게. 네, 머릿속에 계속 이게 왜냐면 진짜 중요해서 그래요. 진짜 이걸 머릿속에 박아 놓으셔야지 머릿속에 딱 인지를 해 놓으셔야지 이게 나중에 이제 하나하나 설명이 되면 이제 그게 쭉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아무튼 그렇고요. 자, 볼게요. 우리 형사소송법은 수사와 재판 단계가 있고요. 맞죠? 큰 그림으로 수사와 재판이 있대요. 맞나요? 수사는 어떻게 시작돼요? 고소, 고발, 그 다음에 뭐 인지 해가지고 뭐 고소 관련된 규정도 이제 쭉쭉쭉 볼 거고 뭐 친고죄 관련해가지고 넣고 반의사불벌죄도 뭐 볼 거고 아무튼 뭐 그런 것도 쭉 볼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수사죠. 수사.
수사는 제가 말씀드렸어요. 원래 원칙은 임의수사가 원칙이고, 근데 예외적으로 강제수사가 허용된다. 강제수사는 원래 원칙적으로 영장에 의해야 되는데 영장이 없이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영장이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임의수사가 나오면 오로지 피해자의 자발적 의사, 그래서 오피자객명 해가지고 외워야 된다. 판례 문구가 그렇게 나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다음에 강제수사는 어떻게 나온다? 사람에 대한 게 있고 사물에 대한 게 있다. 사람에 대한 게 있고 사물에 대한 게 있다. 사람에 대한 거는 뭐다? 체포와 구속으로 나눠지고, 사물에 대한 거는 뭐다? 좀 전에 봤던 215조부터 216조, 217조, 218조, 220조가 있다. 머릿속에 박히시죠? 맞죠? 그 다음에 체포는 뭐가 있다?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뭐다? 현행범 체포 200조의 2, 그 다음에 뭐예요? 긴급 체포 200조의 3, 그 다음에 뭐예요? 아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죠. 영장의한 체포 200조의 2, 긴급체포 200조의 3, 현행범 체포 212조 이렇게 나오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구속은 어떻게 나누라 했어요? 이렇게 나누지 말고 이렇게 나누라 했어요. 수사 단계에서의 구속과 뭐요? 법원 단계에서의 구속 이렇게 두 개로 나눈다. 근데 이슈가 법원 단계에서의 구속은 이슈가 되지 않는다. 왜냐면 판사님이 발부를 해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수사 단계의 구속이 중요하다. 왜냐면 이거는 판사님이 이 재판 단계에서 앞쪽으로 해서 관여를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 맞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체포가 되면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죠. 누가? 검사가 가둬주세요라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영장실시심사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영장실시심사 같은 경우는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다음 날에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금요일날 청구하면 개빡친다. 토요일날 청구해도 더 빡친다. 맞죠? 제가 말씀드렸어요. 말씀드렸고, 그리고 검사가 뭐라고 해요? 가둬주세요라고 하는 거죠. 가둬주세요. 오케이. 인용. 그럼 가둬줄게. 그럼 구속. 그다음 기각. 그럼 안 가둬줄게. 그리고 제가 아까지 말씀드렸어요. 아까 33조 뭔가 국선 변호인 뭔가 나와요. 이제 핸드북 볼 때 볼 거예요. 근데 국선 변호인의 1항에 보면은 9270 어찌고 저찌고 나오는데 피고인이 구속된 때는 국선 변호인을 무조건 선임해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준해서 뭐예요? 지금의 이거 영장실시심사 같은 경우 뭐예요? 구속의 여부가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 주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뭐예요? 선임을 해줘서 제가 아까 그래서 에피소드도 말해드렸어요. 사선 변호사 가면 사선 변호사부터 먼저 빼고 국선 변호사 나중에 뺀다고요. 사건을 순서를 그렇게 줘요. 그 영장실시심사 할 때 아무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구속이 되면은 당연히 구속이 됐기 때문에 뭐예요? 그냥 국선 변호사는 1심까지 효력이 있겠죠? 근데 기각이 되면은 불구속이죠. 그럼 이때는 효력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이거 다툴 수 있어요, 없어요? 결정이죠. 결정에 대해서 항고 가능하다, 안 하다? 이건 안 된다. 자, 구속됐어. 구속된 피해자에 대해서 한 번만 더 다툴 수 있게 해줘야 돼. 왜? 인권 침해가 너무 심하단 말이에요. 인권 침해가 너무 심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인권 침해가 너무 심하니까 한 번 더 다툴 수 있게 해줘야 돼. 한 번 더 다툴 수 있게 해주는 게 뭐다? 구속 적부심사다. 구속 적부심사는 누가 신청한다? 구속된 피의자와 그 아류들, 거기에 포함된 사람들이 신청한다. 맞죠? 그래서 청구를 하면 뭐라고 청구를 하겠어요? 풀어주세요. 그러면 인용이 되면 어떻게 된다? 풀어진다. 구속이 안 된다. 그 다음에 기각이 되면 구속이 된 상태다. 그래서 이거랑 결론이 다르니까 이걸 장난질을 많이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교수님들이. 그래서 틀리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주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맞죠? 거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거 뭐예요? 5항이었죠. 5항 뭐예요? 보증금 납입 조건부, 피의자 석방. 여기서 중요한 거 뭐라 했어요? 첫 번째, 법원은이라고 주어가 시작된다고 했어요. 그럼 뭐예요? 직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조항에서 사망사항은 보통 항고를 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럼 5항은 된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보통 항고 가능하다. 이유는 뭐다? 10억을 저한테 때렸어. 판사님 1억으로 좀 깎아주세요.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맞나요? 여기까지 정리됐죠? 이게 다예요. 그 다음 뭐예요? 구속사유. 구속 사경은 며칠? 10일. 그 다음에 뭐예요? 이거 202조. 그 다음에 검사는 뭐예요? 203조, 10일. 그 다음에 플러스 205조에 뭐라고 나왔어요? 203조만 규정돼 있지 202조는 없잖아요. 그럼 뭐예요? 10 플러스 10. 끝. 안 어렵죠? 그 다음에 사물에 대한 거 한번 정리 다시 한번 해볼게요. 머릿속에. 자, 사물에 대한 거 압수수색 검증 말하는 거죠. 자, 215조 뭐예요? 압수수색 검증은 원래 원칙적으로 뭐예요? 영장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죠. 영장. 그 다음에 216조, 217조, 218조, 220조 이거 요급 처분. 자, 220조에 두 가지로 나눠준댔어요. 자, 1항 3항. 1항은 뭐라고 했어요? 체포,
현장, 체포 현장, 체포 현장에서 압수수색 검증할 때 그리고 이거 216조는 뭐예요? 조항이 어떤 거 돼 있어요? 다 되죠, 다. 체포, 구속 다 되는 거죠. 체포, 구속 다 돼요. 맞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사망은 뭐예요? 범죄, 장소. 맞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217조가 되게 독특하다 했어요. 2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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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7조. 217조의 전제로 깔려있는 건 뭐다? 긴급 체포다. 긴급 체포는 뭐예요? 사무, 장삼이다. 그래서 뭐예요? 이 새끼 나쁜 새끼다? 안 나쁜 새끼다? 나쁜 새끼다. 나쁜 새끼이기 때문에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서 소유 소지 보관하는 거 뭐예요? 압수수색 검증할 수 있게 해놨다. 대신 나쁜 새끼지만 너무 인권 침해가 심하니까 어떻게 된다? 24시간으로 한정해놨다. 24시간으로 한정해놨다. 맞죠? 이해되시죠? 그거 하나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요급 처분도 안 된다고 했다. 왜? 24시간 줬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침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저녁에 굳이 들어가지 말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할머니 집 같은 데 가서 뒤질 때 할머니 참여시키라는 거예요. 이 새끼 나쁘고 쓰레기새 같은 새끼 맞는데, 맞아도 인권은 그래도 어느 정도 보장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되시죠? 그리고 218조는 임의제출이죠. 임의제출. 그래서 임의니까 OP 자객명 이렇게 나오면 되겠죠. 그 다음에 뭐예요? 220조 말 그대로 요급처분이죠. 요급처분은 뭐예요? 우리가 두 개 생각하면 돼요. 우리 찾아봤어요. 123조 2항이랑 125조죠. 123조 2항은 뭐예요? 참여. 그 다음에 125조는 뭐예요? 그 다음에 야간 집행이 금지된다. 근데 뭐예요? 이거 전제에 깔려있는 게 뭐예요? 216조 규정이다. 맞아요? 그리고 216조에는 긴급체포가 들어가 있다? 안 들어가 있다? 들어가 있다. 여기서 안 되는 건 뭐라고 했어요? 제가 그래서 216조에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긴급체포는 요급처분은 긴급체포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건 다 틀린 거예요. 맞죠? 긴급체포 중에서 가능한 건 뭐예요? 그러니까 체포 현장에서 하는 거, 범죄 장소에서 하는 건 가능하고 다만 소지 소유 보관하는 거는 안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끝. 자, 그 다음에 재판 단계를 볼게요. 오늘 요거까지 하고 가면 되겠네요. 재판 단계까지. 딱 맞네요. 딱 맞겠네요. 자, 재판 단계에선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검사가 범죄 혐의가 있으면 기소를 하죠. 맞죠? 기소, 뭐 불기소가 있는데, 그러니까 기소하는 게 있고 불기소가 되는 게 있는데, 뭐 불기소에는 뭐 공소권 없음, 그 다음에 뭐 기소 유예, 그 다음에 뭐 무혐의, 뭐 이것들이 쭉쭉쭉 나오죠. 뭐 근데 그건 크게 중요하진 않고, 그 다음에 검사가 기소를 해가지고 재판이 진행되면은 당연히 뭐 1심, 그러니까 1회 공판기일, 2회 공판기일 뭐 이렇게 해서 쭉쭉쭉 진행되겠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재판에서 중요한 건 뭐라 그랬어요? 재판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수사 단계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증거를 확보하고 그거에 대해서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게 수사 단계에서 할 거고, 재판 단계에서는 뭐예요?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첫 번째 이거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즉 다시 말하면 정말 심플하게 유화적으로 말씀드리면 판사님이 그 기록을 볼 수 있는지, 아니, 판사님이 그 증거를 볼 수 있는지, 눈으로 볼 수 있는지,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증거를 바탕으로 유죄로 할지 무죄로 할지, 이렇게 하는 게 재판 단계에서 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 생각해 보세요. 수사 단계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당연히 수사죠. 그럼 재판 단계에서 중요한 건 뭐겠어요? 당연히 증거 관련된 내용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게 뭐예요? 위수중이랑요, 전문 법칙이죠. 맞나요? 맞죠? 그리고 나중에 실무 가시면 아시겠지만 위수중은 거의 안 나와요. 제가 한 사건을 진행했었는데, 지금 뭐 제가 지금 항소심도 맡고 있긴 했는데, 저 다른 펌에 있다가 왔어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다른 펌에 있다가 항소심으로 저한테 이제 왔는데, 아니 앞에서 위수중을 주장해 놓은 거예요. 위수중을. 가뜩이나 어떤 사안이었냐면 범죄 혐의를 인정하는데 위수중을 주장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아무튼 뭐 그게 이제 저랑 뭐 엮여진, 그러니까 쟤랑 범죄랑 저는 엮여진 게 아니라 저랑 이제 뭐 이제 클라이언트랑 아무튼 좀 뭐 이렇게 지인 통해서 와가지고 이제 재판에 한번 가달라고 해가지고 갔었거든요. 항소심 뭐 제가 진행하는데 갔는데, 뭐 저기 그 1심 변호사님이 그 혐의는 인정하는데 위수중을 주장한다고 하는 거예요. 저 딱 그 소리 듣고 뭐 하시는 거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판사님이 마침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혐의는 인정하는데 위수중을 주장하는 사람은 본 법관이 처음으로 봤습니다. 본 법관의 경력이 몇 년이 되는데, 몇십 년이 되는데 처음 봤습니다. 이거 변호사님 그렇게 주장하는 거 맞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나와가지고 아 이거 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거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말씀드려서 물론 이제 변호사님들이 각자 이제 그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지인 통해서 오신 분이셔서 이렇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분이 이제 그래도 말씀드려서 1심에서 그래도 그나마 잘 받았어요. 근데 이제 항소심에서 한번 좀 깎아보려고 저랑 이제 하고 있긴 한데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위수중은 거의 없어요. 실무에선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요즘 워낙 시스템적으로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위수중이 나올 일은 없고요. 그래서 옛날 판례들이 좀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가끔 나오니까 그건 이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전문법칙은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보죠. 전문법칙은 정말 많이 보는데 이거 생각보다 전문법칙은 요즘에 아주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왜냐면 요즘에 많이 바뀌었죠. 검사 피신, 사경 피신이랑 똑같죠? 그럼 가서 제가 한마디만 하면 돼요. 내용 부인 이러면 한마디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맞죠? 예. 그래서 뭐 그게 정리가 되는데 그래도 중요하니까 이제부터 볼게요. 자, 전문법칙. 위수중부터 볼게요. 308조 2 한번 펼쳐 보실래요? 여러분 근데 위수중을 답안지에 쓸 때 위수중이라 적죠. 예. 위수중이라 적는데 위수중이라고 적으시면 제가 보면 위수중이라 적기보다는 308조의 2라고 적으세요. 그러니까 가령 이렇게 답안지를 쓰세요. 가뜩이나 CBT잖아요.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하고 밑에 이하 308조의 2라고 한다. 이렇게 적으시는 게 맞아요. 이거는 아마 정주영 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실 건데 저도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분의 말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매우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꼭 적어주셔야 돼요. 그렇게 적어주시고 그래서 308조의 2를 한번 볼까요? 308조의 2를 한번 보면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이거 간단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부터 한번 볼게요. 자, 전문법칙을 보면 여러분들이 정말 안 보는 거. 여러분들은 311조부터 전문법칙에 관한 규정이 316조까지만 규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죠. 일반적으로. 그런데 뭘 보셔야 되냐? 310조의 2가 겁나 중요하다. 310조의 2가 겁나 중요하다. 이게 원칙이다. 원칙.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311조부터 316조는 예외 규정이에요. 제가 수업하면서 계속해서 말씀드릴 거지만 원칙과 예외가 있으면 원칙은 우선 적고 시작하는 거예요. 법률가들은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칙을 적고요. 예외적인 경우에 이런 사유는 예외적인 경우다 해가지고 적는 거예요. 답안지도 적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제가 한번 볼게요. 310조의 2. 자, 제311조 내지 316에 규정한 것 이 외에는 가로해 놓으세요. 뭐요? 이 외에는 그럼 316조랑 311조부터 316조 규정한 것 이 외. 그러니까 311조부터 316조 외에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공판준비기일은 그냥 공판기일이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다를 게 없어. 예. 진술에 대신하여 진술을 기재한 서류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 외에서의 타인의 진술 내용을 하는 진술은 증거로 할 수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그럼 자 뭐예요? 원칙은 뭐예요? 원칙은 전문법칙은 증거로 할 수가 없는데 예외적으로 311조부터 316까지 증거로 요건을 갖추면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거죠. 맞나요?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죠? 지금 법조문 갖다 놓고 하는 거예요. 맞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답안지 쓸 때 310조에 이 적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무조건 적어야 돼요. 전문법칙 나오면. 여러분들이 고득점 하는 애들 그러니까 애들이라 하면 좀 그렇고 수험생분들 답안지랑 그 다음에 그 점수가 잘 안 나오는 수험생분들 답안지랑 딱 보면요. 점수가 안 나오는 수험생 답안지를 보면 정말 성의가 없어. 성의가 없다는 건 이런 걸 안 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거.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이렇게 생각을 안 하시고 공부를 하시는 거야. 근데 고득점은 솔직히 한 끗 차이거든요. 솔직히 로스쿨 온 사람들이 머리가 얼마나 차이 나겠어요. 다들 똑똑하시지. 다들 얼마나 똑똑하시는데요. 제가 생각하면 저보다 무조건 다 똑똑하세요. 예. 저는 생각보다 되게 멍청하거든요. 멍청한 저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무튼 그렇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보게 되면 310조의 2가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원칙 규정은 당연히 적고 시작하셔야 돼요. 예. 계속 말씀드려요, 제가. 그리고 이제부터 한번 꼼꼼하게 볼게요. 311조부터 316조까지 오늘 하고 갈 거예요. 보시면 311조, 자 312조, 313조, 314조, 315조, 그 다음에 316조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러면 제가
좀 말씀드리는 건 자, 311조부터 315조까지는 재판, 그러니까 법원에 뭐가 나왔냐면, 법원에 나온 게 뭐냐면, 증거로 나온 게 뭐냐면, 법원에 증거로 나온 게 서류가 나온 거예요, 서류가. 서류가 나온 게 316조, 아니 311조, 312조, 313조, 314조, 315조고요. 315조고. 316조는 뭐냐면 사람이 나온 거예요, 사람이. 법원에. 사람이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요걸 요렇게 우선은 명확하게 두 개로 나눠 놓으시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볼게요. 자, 311조 규정을 볼게요. 311조는 뭐냐면 여기다 다시 적어 볼게요. 그다음에 316조. 자, 311조는 뭐냐면 여기에 관여하는 게 뭐냐면 법원이 작성한 거예요. 법원이. 근데 이 법원이 작성한 거는 뭐냐면 제가 아까 간략하게 말했지만 구속적부심사나 영장실시심사는 법원이 하는 건 맞는데 법원이 작성한 조서는 맞는데 그건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읽어볼게요. 제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와 법원 또는 법관의 검증 결과를 기재한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즉 여기서 상정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요. 법원이 유무죄를 판단하는 정말 찐 재판을 진행할 때 그 재판에서 작성된 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즉 야매로 이 말이 말씀드리면 조금 그렇게 한데 야매로 작성된 이제 구속적부심사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건 재판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뭐예요? 영장실시심사 이거 재판이 아니에요. 왜냐면 인권침해 소지가 있으니까 법원이 그냥 관여하라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유무죄 판단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311조에서 상정한 건 뭐냐면 유무죄 판단을 하는 법원의 재판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작성된 조서는 311조에 포함이 돼요. 됐죠? 됐죠? 근데 뒤에가 있어요. 184조랑 221조에 2가 있어요. 자, 제가 여쭤볼게요. 184조는 뭐고 221조에는 뭐예요? 빨리 한번 펼쳐보세요. 자, 184조랑 221조에 한번 볼까요? 자, 184조는 증거 보존이고요. 221조의 2는 증인 신문이죠. 자, 제가 이 증거 보존이랑 증인 신문은 나중에 또 나오지만 이거 되게 중요한 제도거든요. 증인 신문, 증거 보존. 이거 왜 중요하냐면요. 자, 원래 유무죄 판단을 하는 거는 어디서 해야 돼요? 재판 단계에서 해야 되죠. 재판 단계에서 해야 돼요. 재판 단계에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면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재판 단계에서 해야 돼요. 맞죠? 이거 이해되시죠? 근데 유일하게 재판 단계에서 원래 증거조사 할 때 해야 되는 건데 그걸 수사 단계 이 수사 단계 앞쪽으로 끌어나오는 것들이 있어. 이게 딱 두 개 제도인 거예요. 증인신문이나 증거보존. 즉 다시 말씀드릴게요. 원래 재판 단계 증거조사 할 때 해야 돼요. 증인신문 증거보존. 근데 수사 단계에서 어쩔 수 없이 진행을 해야 되는 경우에 왜냐면 제가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말기암 환자가 있어요. 이틀 되면 돌아가신대. 근데 아직 기소도 안 됐어. 기소되고 재판이 진행되려면 적어도 몇 달은 걸리거든요. 적어도 최소 한 달은 걸려요. 그럼 당장 이틀 뒤면 돌아가신대. 그러면 그리고 그 사람이 유일한 게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유일한 증인인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증거를 확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 수사기관이 그냥 녹음하면 되지 않아요? 아니면 수사기관이 가서 조사하면 되지 않아요? 하면 되죠. 하면 되는데 저 같은 변호인이 부동의 이렇게 해버리면 그거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거 증거로 확보하기 위해서 미리 증거로 확보하기 위해서 미리 확보할 필요가 있죠. 그럼 뭐예요? 법원이 관여를 해서 법원의 입회 하에 혹은 법원의 뭔가 하에서 걔를 신문을 하면 당연히 증거로 사용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거는 증인신문이나 증거보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적부심사나 영장실시심사랑 컨셉이 아예 달라요. 이거는 뭐예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서 원래 원칙적으로는 증거조사 할 때 해야 되는데 물건이 막 썩어. 당장 내일이면 다 썩어. 아니면 말기암 환자라서 당장 이틀 뒤면 돌아가셔. 그런 경우에는 증거 확보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수사기관이 확보해 놓으면 되지 않아요?
수사기관 확보하면 저 같은 놈이 만약에 증거 부동의 해버리면 어떻게 하려고요? 그거 증거 날아가면 어떻게 하려고요? 예. 가뜩이나 시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서 유일한 증거인데. 그럼 그런 경우에는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말하는 게 184조랑 221조의 2예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제도예요. 왜? 수사 단계에서 공판 단계에 할 거를 수사 단계에서 해버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제도예요. 근데 수험생들은 그런 생각 안 하죠. 안 하고 이게 왜 중요하지? 라고 생각한 상태에서 그냥 시험에 나오니까 외워버려. 근데 제 얘기 들어보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죠? 맞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게 뭐예요? 자, 311조는 184조랑 221조의 2의 규정에 의해서 작성한 조서 또한 같다. 예, 여기에 포함된다. 다만 밑에다 적어 놓으세요. 영장실심사, 구속적 보심사는 어디? 315조로 간다. 예, 그거 같이 적어 놓으시고. 자, 312조는 뭐예요? 자, 311조는 법원 아니면 법관이 관여한 거. 그 다음에 312조는 뭐예요? 수사기관이 관여한 거예요. 수사기관이 관여한 건데, 이제 아예 깔끔하게 정리돼서 뭐 이건 크게 볼 필요는 없는데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 검사 동그라미 하시고 뭐예요? 그냥 밑에 내용을 인정할 때 한정하여 증거를 할 수 있어요. 내용을 인정. 그럼 내용 부인하면 끝나는 거죠. 맞죠? 사경이랑 똑같아졌죠? 사망 똑같죠? 검사 이외 수사기관. 검사 이외 수사기관이 사경이죠. 작성한 피신조서는 적법한 절차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 준비도 공판 기일에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 하나여 밑줄 쳐놓으시고 증거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사항은 한번 보면은 검사 또는 타법경찰관이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 그럼 뭐예요? 제3자, 참고인 뭐 이런 거죠. 맞나요? 맞죠? 예, 그거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으면 원진술자 동그라미 하시고 공판준비 공판기일에서 진술이나 영상 녹화물 그 밖의 객관적 방법에 의해서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공판 기재 내용에 대해서 원진술을 신문할 수 있을 때 밑줄 쳐보세요. 원진술을 신문할 수 있을 때 증거를 할 수 있다. 다만 뭐 이렇게 특신 상태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1항에서 4항의 규정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수사관에서 작성한 진술서를 준용한다. 자,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자, 진술 조서가 있고요. 진술서가 있나 봐요. 조문을 보게 되면. 맞죠? 그럼 한 가지 여쭤보면 진술조서랑 진술서랑 차이가 뭐예요? 진술서랑 진술서랑 차이가 뭐예요? 그죠? 예. 진술조서는 누가 썼냐면 수사기관이 쓴 거예요.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나와서 뭔가 진술을 하니까 피의자의 내용을 그냥 그대로 받아 쓰는 거예요. 근데 진술서는 뭐냐면 피의자가 직접 지가 손으로 쓰는 거예요. 지가 직접. 이해되세요? 다시. 자, 진술조서는 뭐냐면 수사기관이 관여해가지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조서라는 개념이 뭐냐면 아까 공판조서잖아요. 공판조서. 법원 아니면 수사기관이 관여해가지고 쓰는 게 조서라는 개념이에요. 조서. 이해되시죠? 그리고 지가 직접 쓰는 거예요. 지가 직접 쓰는 거는 진술서예요. 진술서. 맞죠? 근데 수사기관에서 그 직접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가령 이제 수사관님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야, 네가 뭐 잘못했는지 써. 실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가끔. 그럼 써요. 범죄 혐의에 대해서 그냥 쓰세요. 이렇게 하면 써요. 그럼 그거는 뭐예요? 진술조서는 아니잖아요. 근데 진술서죠. 근데 진술서인데 이 사람이 바보 멍청이도 아니고 그냥 쓸 이유가 없잖아요. 왜 써요? 수사기관 가서 왜 쓰겠어요? 범죄 혐의가 관련된 거니까 쓰라고 하니까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진술조서랑 진술서랑 동일하게 본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되고.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볼게요. 자, 그 다음에 6항. 6항은 그냥 검증조서인데 뭐 그냥 이거 보시면 되고. 자, 313조가 중요해요. 313조, 솔직히 313조까지 하면은 크게 오늘 거의 다 해요. 313조랑 316조가 중요한 거니까. 314조, 315조는 크게 중요하진 않은데, 뭐 중요하진 않은 거 아닌데 이제 쉬우니까. 근데 여러분들 313조는 정확히 안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볼게요. 자,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어요. 좀만 더 힘내세요. 자, 보면은 전 2조 규정 2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 가로는 넘어가고, 여기까지 우선 한번 볼게요. 자, 313조에 나오는 게 뭐냐면 피고인이랑, 맞죠?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뭐래요? 진술서나 뭐요? 진술을 기재한
서류래요. 자,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자, 아까 뭐라 그랬어요? 311조는 뭐다? 공판 조서. 312조는 뭐다? 그러니까 뭐 신문 조서, 피신 조서, 수사기관에 작성한 조서 내지 진술서,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진술서. 맞죠? 여기까지는 이해됐죠? 그럼 313조는 뭐다? 수사기관, 법원과 아예 관련 없이 작성된 걸 말하는 거예요. 맞죠? 왜냐면 이게 법률에 이렇게 규정돼 있잖아요. 전 2조 규정 이외에, 맞죠? 전 2조 규정 이외라는 건 뭐예요? 311조, 312조 외 말하는 거죠. 그럼 311조는 뭐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법관이 관여한 거, 법원이 관여한 거. 자, 312조는 뭐다? 수사기관이 관여한 거. 그럼 그거 외에 작성된 거. 이해되시죠? 그럼 뭐예요? 그냥 사인이 작성한 거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을 기재한 서류,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 서류,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진술서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본인이 직접 쓰는 걸 진술서라고 한다고 했죠? 맞죠? 그럼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뭐겠어요? 남이 내가 말하는 걸 적어 놓는 거예요. 그걸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관여하면 조서라는 단어로 나오는 거고요. 사인이 쓰면 뭐예요?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시죠? 맞죠? 그래서 지금 313조에서 상정하고 있는 건 요 네 가지 경우의 수를 상정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왜 중요하다고 하냐면 읽어볼게요. 자, 전 2조 규정의 이외에 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나 진술을 기재한 서류로서, 맞죠? 네 가지가 나오겠죠, 경우의 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자필이거나 그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 것, 가로는 그냥 넘어가고요. 그것은 공판 준비 또는 공판 준비나 공판 기일에서의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해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될 때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오케이. 요 경우에는 우선 첫 번째, 성립의 진정이 전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면은 증거로 할 수 있대요. 오케이, 거기까지 됐어. 근데 단서 규정 있죠. 끊으세요. 끊으시고 단서 규정의 주체는 주어는 뭐예요? 단서 규정의 주어는 뭐예요? 볼까요? 뭐라고 했냐면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뭐요?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맞나요? 지금 우리 단서 앞에까지는 네 가지가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 지금 단서부터는 뭐가 나온다? 요것만.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이런 경우에는 뭐가 필요하다? 추가적으로 특신 상태가 필요하다. 맞나요? 맞죠? 맞죠? 조문 이렇게 꼼꼼히 안 보죠, 수험생들? 안 봐요, 실제? 그 다음에 이제 볼게요. 자, 2항. 2항은 더 재밌어요. 2항 보면요. 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진술서에 동그라미 하세요. 이게 1항이고요. 2항은 뭐냐면 2항은 진술서예요. 진술서. 맞나요? 그럼 여기 2항을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그러니까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여기서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313조 2항은 진술서, 즉 본인이 직접 작성한 경우에만 성립이 되는 거예요. 맞나요? 저 거짓말하는 거 아니죠? 조문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진술서에는 몇 개가 있어요?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와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겠죠? 맞나요? 그럼 읽어볼게요. 진술서 동그라미 넣으시고 작성자가 공판 준비 공판 기일의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과학적 분석 방법에 의해서 진정 성립이 인정되면 증거로 할 수 있다. 오케이.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면 증거로 할 수 있다. 오케이. 여기까지 됐어. 근데 또 단서가 나오네. 다만 다음에 뭐예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 자, 뭐예요?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 피고인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 맞죠? 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된대요? 자, 공판 준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 준비 또는 공판 기일의 그 기재 내용을 작성자에게 신문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된다. 신문. 예, 그러면 증거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맞나요? 그럼 이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지금 되게 복잡하죠? 그럼 정리를 한번 깔끔하게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와서. 자, 우선은 311조부터 311조는 공판 또는, 그러니까 법원 또는 법관이 작성한 그러니까 조서를 말하는 거죠. 조서.
이거는 법원이 관여한 거예요. 법원이 관여한 조서.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법원이 관여한 조서는 여기서 상정하고 있는 거 뭐냐면 유무죄 판단을 전제로 하는 공판 단계에서의 조서를 의미한다. 그래서 구속적부심사나 영장시심사 이런 야매 재판에서는 여기서 들어가는 게 아니다. 다만 판사님이 관여하는 거기 때문에 315조로 간다. 그거는. 그리고 그러니까 184조랑 221조의 2는 원래 원칙적으로 이 당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유무죄 판단하는 이 재판에서 진행되어야 하는데 당장 내일에 돌아가실 것 같고 당장 내일이면 썩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된다? 증거를 부동의할 거를 상정해서 근데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해서 그걸 무조건 증거로 사용해야 되니까 판사님이 증거조사를 앞으로 땡겨가지고 수사 단계 앞으로 땡겨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독특한 제도고 그렇기 때문에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맞죠? 예.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유무죄 판단을 하는 재판을 앞에다 땡겨서 하는 거기 때문에 311조로 들어가는 게 맞아요.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볼게요. 312조는 뭐예요? 수사 단계라고 말씀드렸어요. 수사 단계는 사경이랑 당연히 검찰이 있죠. 그리고 여기는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요? 조서가 나오고요. 조서는 누가 쓴 거예요? 수사기관이 쓴 거죠. 내가 얘기하면 수사기관이 받아친 거죠. 맞죠? 그리고 진술서가 나온다 했어요. 진술서는 뭐예요? 수사기관이 질문을 하면서 야 너가 써!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걔가 직접 쓴 거. 근데 수사기관이 관여하니까 조서랑 비슷하게 본다는 거예요. 왜? 아니 어떤 미친놈이 수사기관 가서 지가 맘대로 뭘 쓰겠어요. 물어보니까 쓰겠지. 불렀으니까 쓰겠죠. 맞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 그런 거고. 자, 313조는 뭐예요? 전제가 뭐다? 311조, 312조 외라고 했어요. 맞나요? 전 2조 규정 외라고 정확하게 시작하죠. 그럼 뭐예요? 법원이 관여한 거 아니고 수사기관이 관여한 거다. 즉 사인이 작성한 거다. 맞나요?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이제 사인이 작성한 거 313조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313조는 1항과 2항이 있다. 그리고 1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나온다?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피고인이랑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있고요. 피고인이 직접 개인적으로 작성한 진술서가 있고 피고인이 말하는 걸 누가 적은 건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있다고 했어요. 이렇게 했다고 했어요. 맞죠? 그리고 이거는 당연히 경우의 수가 4개 나오고 근데 단서 규정은 어떻게 된다? 단서 규정은 어떻게? 피고인이 작성한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어떻게 된다? 특신 상태를 요구한다. 맞죠? 그리고 2항은 뭘로 전제한다? 2항에서는 진술을 기재한 서류가 튀어나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뭐가 튀어나온다? 진술서만 튀어나온다. 진술서는 몇 개가 있다?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와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 근데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어떻게 된다? 상대방을 신문할 수 있어야 된다. 끝. 됐나요? 안 어렵죠? 안 어렵죠? 법률 시스템, 그러니까 그 조항이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볼게요. 자, 315조 볼게요. 당연히 증거 능력이 인정된 서류.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314조 볼게요. 자,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려서 315조까지는 서류가 튀어나온 거고요. 법원의 서류가 튀어나온 거고요. 316조는 사람이 튀어나온 경우예요. 예, 그거 보시면 되고. 증거 능력에 대한 예외 312조 또는 313조의 규정에 공판 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 밑줄, 질병, 밑줄, 외국 거주, 밑줄, 소재불망, 밑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 자,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증언 거부권 행사한 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해요, 안 해요? 판례에서 뭐라고 했어요?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죠? 맞죠? 예. 진술 거부권 여기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아무튼 그거 보시면 되고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진술 또는 특신 상태가 필요를 해요. 이때는 특신 상태 보시면 되고요. 315조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는 서류 보시면 1은 그냥 보면은 맞는 것 같아. 가족관계 증명서나 뭐 공정증명서 등본 이거 뭔가 공공기관이 관여한 거잖아요. 그럼 이건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거 뭐 의견을 기재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 증명하는 기능이잖아요. 맞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상업장부 항해일지 이거는 왜 그러냐면 매일매일 작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구라의 소지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예. 세 번째는 뭐냐면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해서 작성된 문서. 이게 여기서 뭐가 나와요? 구속조포심사 때 작성한 조서. 그 다음에 영장심사 때 작성한 조서가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제가 상업장부 관련해가지고 하나 좀 에피소드 시간이 없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그 상업장부를 왜 증거로 사용하는지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되게 재밌는 건 아니고 아무튼 들어보시면 기억에 남을 거예요. 기억에 남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경기 남부청에서 이제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잡았어요.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잡았고,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잡으니까 잡고 장부를 털었거든요. 장부를 털으니까 당연히 성매매 업소에, 그러니까 그게 엑셀 파일로 돼 있었거든요. 그럼 성매매 업소에 방문한 몇백 명, 몇천 명이 다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조사를 다 이뤄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때는 어떻게 됐냐면 거의 경기 남부청을 거의 이틀에 한 번씩 들어갔어요. 제 클라이언트가 되게 많았거든요. 성매매 하다가 걸리신 분들이. 그러면 이제 상업장부를 보게 되면 되게 그런 게, 상업장부를 보게 되면 이게 오피업소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이게 그러니까 그 수사기관이 연락해서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이제 잡힐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분을 먼저 인증을 받아요. 그래서 뭐 신분증을 보내라고 하거나 아니면 명함을 보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받아서 이름 적어놓고, 뭐 그 다음에 이제 직업 이런 거 적어놓고, 휴대전화 번호 적어놓고, 그 다음에 오피업소를 방문할 때 차량을 이용해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차량 번호, 만약에 찍혀있으면 차량 번호 적어놓고, 그 다음에 코스, 뭐 이런 것도 적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어떤 것까지 적어놓냐면, 나쁜 놈, 착한 놈까지 적어놓어요. 그러니까 나쁜 놈, 착한 놈은 뭐냐면, 착한 놈은 뭔가 빨리 끝내거나 뭔가 이렇게, 아무튼 그런 거예요. 나쁜 놈은 뭐냐면, 그 코스가 아닌데도 코스를, 그러니까 넘어서서 자꾸 하는 거예요. 시간 오버하거나. 그러니까 심지어 이런 것까지 적어놓는단 말이에요. 상업장부에다가. 이런 것까지 매일매일 적어요. 매일매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증거로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예. 그래서 이거는 형식적으로, 이건 뭐 내 의견을 적는 게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적어 놓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증거로 할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마지막, 오늘 마지막. 자, 316조 이제 마지막 보고 갈게요. 316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311조부터 315조는 뭐가 튀어나왔다? 재판이 진행되는데 뭐가 튀어나왔다? 서류가 튀어나온 거예요. 서류가 튀어나온 거. 근데 316조는 뭐가 튀어나왔다? 사람이 튀어나온 거예요. 사람이. 사람이 튀어나와가지고, 예, 사람이 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와 있는 거. 예, 그래서 이제 한번 보시면, 자, 316조 한번 볼게요. 자,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 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할 때. 자, 뭐요? 지금 1항은 뭐냐면, 피고인 아닌 자가 지금 튀어나왔어요. 피고인 아닌 자가 뭐라고 하냐면 피고인의 진술을 얘기하는 거예요. 판사님 앞에서 피고인의 진술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 이루어졌음이 증명된 때 하나요? 증거로 할 수 있다. 특신 상태.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하는 경우예요. 맞죠? 그런 경우에는 뭐예요? 피고인 아닌 자가 진술함에 있어서 기억이 명백하지 보면은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일 때는 원진술자가 사망, 기타 뭐 해가지고 나올 수 없는 상태에서 플러스 특신 상태 되는 거죠. 맞나요? 이거 제가 이해시켜 드릴게요. 자, 아까 313조랑 규정을 자, 이해를 정확하게 시켜 드릴게요. 자, 아까 313조 1항은 뭐라고 했어요? 피고인인가 피고인 아닌 진술서, 진술 기재한 서류, 그리고 피고인 아닌 자의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뭐예요? 맞아요? 특신 상태를 요구한다라고 한 거 맞나요? 맞죠? 맞나요? 그 단서 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맞죠?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맞죠? 예. 네, 그렇게 되는 거고. 자, 특신 상태. 이거 왜냐면 특신 상태 때문에 그래요. 자, 피고인, 여기 진술서가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랑 피고인의 진술서, 피고인의 아닌 자의 진술서. 그럼 피고인의 아닌 자의 진술서는 상대방에서 신문을 할 수 있어야 된다 했어요. 맞아요? 그럼 자, 한번 보세요. 자, 지금의 전문 법칙이 문제가 된다는 건 뭐냐면요. 혐의를 인정하면서 전문 법칙이 문제가 되는 건 없어요. 이거 왜 다투겠어요? 혐의를 인정하면 그냥 증거 다 동의해버리면 되잖아요. 맞죠? 근데 지금 혐의를 다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증거로 안 쓰려고 하겠죠. 맞나요? 근데 봐봐요. 피고인의 진술을 피고인이 지가 직접 쓴 거는
지가 직접 필적을 지가 썼으니까 이거 뭐 어떻게 빼박이야. 맞죠? 그리고 피고인의 말을 남이 갖다 적은 거예요. 남이 갖다 적은 거. 그리고 이게 재판에 나왔다는 건 뭐냐면 피고인한테 우선 기본적으로 불리한 상황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전문법칙이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혐의 인정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투니까 문제가 되지. 근데 다투는 거예요. 다투는데 그러면 만약에 피고인이 아닌 자가 진술을 기재한 서류, 그러니까 피고인이 아닌 자, 즉 피고인이 만약에 그러니까 피고인인 자 A가 있는데 피고인이 A라 쳐요. 근데 피고인의 친구 B가 A가 뭐라고 얘기했어요라고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메모지에다가. 그걸 증거로 사용하려면 당연히 피고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부동의를 하겠죠.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겠죠. 그럼 이거 증거로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만 필요하면 돼요? 특신 상태만 필요로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자, 1항 2항을 볼게요. 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로 해요. 맞죠? 저는 피고인으로부터 이렇게 들었습니다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피고인 입장에서는 증거로 하려고 할겠어요? 하지 않으려고 할겠어요? 그럼 무조건 부동의할 거 아니에요. 부동의해야 되는데 증거로 사용해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특신 상태를 요구하는 거예요. 같은 맥락이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자, 피고인이 아닌 자가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할 때는 얘가 첫 번째가 출석하지 못해야 되고 두 번째가 특신 상태여야 돼요. 맞죠? 그럼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자, 원래 원칙으로 치면 이거 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심플하게 말하면 누구 부르면 돼요? 가령 피고인 아닌 자가 A라고 쳐요. 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이 알파라는 놈이고 피고인의 친구가 A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얘 친구가 B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얘가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얘가 이 알파에 대한 범죄 혐의와 관련된 거 이제 불리한 내용을 얘가 얘한테 얘기를 해줬나 봐요. 그래서 얘가 나와가지고 진술을 하는데 그럼 심플하게 말하면 제일 소송 경제 입장에서는 누구를 부르면 돼요? 얘 부르면 되잖아요. 얘 부르면 돼요. 얘 부르면 되는데 얘가 못 나오니까 얘라도 불러가지고 이걸 증거로 하려고 하니까 316조 2항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다시 자, 봐봐요. 원진술자 그냥 부르면 되잖아요. 원진술자. 근데 원진술자를 부르라니까 이 새끼 그러니까 이건 좀 말이 좀 심하네. 이건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외국에 거주하시거나 뭔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나와 재판에. 근데 못 나오는데 이건 증거로 써야 될 것 같아.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얘 건너 말한 거지만 얘 거를 증거로 사용하려고 할 때 요구하는 게 뭐다? 원진술자가 못 나와야 된다. 그 다음에 특신 상태를 요구한다.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그만둘게요. 그러니까 오늘은 수업 마칠게요. 자, 여기서 이제 기록에서 많이 나오는 게 있어요. 기록에서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공범자인데 공범자 뭐 가령 이제 A, B, 뭐 C라고 쳐요. A, B, C라고 치면 이제 피고인이 그러니까 뭐 변론이 분리되거나 뭐 아무튼 그렇게 됐을 수 있어요. 뭐 이제 공범자라고 해가지고 한 범죄에 대해서 공범을 저지른 거지 뭐 다른 범죄에 대해서 공범을 안 저지를 수 있잖아요. 근데 재판이 진행될 때 같이 진행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뭐냐면 여기서 이제 피고인 아닌 자, 그러니까 A, B, C가 출석은 다 했어. 공범자기 때문에 어떤 한 죄, 뭐 가령 이제 살인죄에 대해서 공범을 했는데 출석을 했는데 살인죄뿐만 아니라 A에 대한 모욕죄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변론이 분리가 되고 A에 대해서 이제 재판이 모욕죄 관련돼 가지고 있겠죠. 근데 대신 B, C는 다 출석해 있겠죠. 맞죠? 여러분들이 되게 오해하는 게 변론이 분리된다고 하면 되게 거창한 건 줄 알았는데 그냥 판사님이 한마디예요. 변론 분리하겠습니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뭐 피고인들 다 앉아 있어도 그냥 변론 분리된 상태에서 진행되는 거예요. 그 안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말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A에 대한 모욕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살인죄에 대해서 쭉 재판 진행되다가 판사님이 갑자기 A에 대해서 모욕죄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변론은 분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했고 피고인 아닌 B가 그러니까 피고인 아닌 B라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갑이라는 놈이 증인으로 나오면서 뭐라고 했냐면 B가 이렇게 말했어요라고 하는 거예요. B가 A가 이렇게 욕하는 걸 들었다고 저한테 얘기해줬어요. 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은 심플하게 생각하면 316조 2항에서 중요한 건 뭐다? 원진술사 부르면 되는데 원진술사를 부를 수 없으니까 316조 2항이 적용된다고 했죠. 맞죠? 근데
B는 지금 재판에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죠. 그러면 이거 316조 2항에 의해서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요건에 충족하지 못하니까. 맞죠? 그게 기록에서 많이 나오죠. 맞나요? 맞죠? 그 기록에 아무튼 나중에 보면 나와요, 이거. 예,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자, 우리 그 수사 단계 지금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제가 이건 이제 그림은 안 그려볼거예요. 그림은 안 그려보고 쫙 한번 훑어볼게요. 자, 눈을 한번 감아보시고, 자, 이제 형사소송법 한번 쫙 틀을 그려볼게요. 자, 형사소송법은 우선은 뭐예요? 두 가지로 나눠지죠. 수사 단계와 공판 단계로 나눠지고요. 수사의 시작은 고소, 고발, 인지로 시작되고요. 수사는 원칙상 어떻게 시작된다고 했어요? 임의수사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강제수사가 된다고 했어요. 강제수사에 뭐가 있어요? 사람에 대한 거와 사물에 대한 게 있다 했어요. 사람에 대한 건 뭐예요? 체포와 구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물에 대한 거는 215조부터 220조까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맞죠? 그 다음에 체포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뭐가 있어요? 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 체포, 현행범 체포가 있고요. 구속은 두 가지로 나눠야 된다고 했어요. 어떻게 나눠야 된다? 수사 단계에서의 구속과 법원에서의 구속,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법원에서의 구속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맞죠? 거기까지 됐고, 자, 그 다음에 사물에 대한 거는 뭐예요? 215조 원칙적으로는 뭐다? 영장에 의해서 압수수색 검증을 해야 된다. 216조는 뭐냐면 체포와 구속에 관련된 건데, 체포 1항은 체포 현장, 사망은 뭐예요? 범죄 장소. 예, 그렇게 나눠져 있고요. 그 다음에 217조는 뭐를 상정하고 있다? 긴급 체포를 상정하고 있다. 그리고 긴급 체포는 나쁜 새끼들이기 때문에 걔네들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서 처벌을 해야 된다. 맞나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소지 소유 보관하는 거 24시간 대신 이제 시간 리밋을 24시간으로 걷다. 거기다 한 가지 더 들어간 게 뭐냐면 요급 처분은 적용 안 했다. 왜냐면 24시간 시간 주고 어디든 뒤질 수 있게 해놨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참여자 참여하게 하고, 그 다음에 야간 집행하지 말라는 거죠. 맞죠? 그 다음에 218조는 임의 제출, 220조는 요급 처분. 그래서 요급 처분에 긴급 체포는 요급 처분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거 이거 문구 자체가 틀렸다고 말씀드렸어요. 맞죠? 거기까지 됐고, 자, 그러면 수사 단계는 우선 그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네요. 그 다음에 재판 단계 한번 볼게요. 재판 단계에서 중요한 건 뭐라고 했어요? 이 증거, 즉 검사가 제출한 증거가 증거로 할 수 있는지 여부,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이 증거를 가지고 그럼 판사님 봤어요. 그 본 걸 가지고 유무죄로 판단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다? 위수중이랑 전문법칙이 중요하다. 위수중은 308조의 2라고 적으라고 말씀드렸고, 자, 전문법칙은 310조의 2가 원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310조의 2가 원칙이고 예외가 뭐다? 311조부터 316조다. 그럼 311조부터 316조를 또 어떻게 나눠야 되냐? 311조부터 315조까지는 서류가 튀어나온 거고 316조는 사람이 튀어나온 거다. 맞죠? 그리고 311조는 어떻게 된다? 법원, 법관이 관여한 거고, 312조는 수사기관이 관여한 거고, 313조는 사인이 관여한 거고, 314조는 그렇고, 315조는 당연히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거고, 316조는 사람이 튀어나온 거고, 거기서 중요한 건 뭐다? 여러분들이 제일 안 보는 거, 제대로 안 보는 거, 313조다. 313조를 어떻게 그 네 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온다. 뭐다? 피고인이 작성한 거, 피고인이 작성하지? 그러니까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아닌 자, 맞죠? 그리고 진술서, 진술을 기재한 서류, 이렇게 해가지고 경우의 수가 네 가지가 나오는데, 거기서 단서 규정에서 요구하는 뭐다? 피고인이 그러니까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그게 문제가 된다.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는 특신 상태를 요구한다. 맞죠? 그 다음에 2항은 뭐다? 2항은 진술서만 규정돼 있다. 진술서는 뭐가 있다?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와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가 있다. 피고인이 아닌 자가 작성한 진술서는 뭐예요? 신문할 수 있어야 된다. 됐죠? 거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316조 볼게요. 316조 1항은 뭐예요? 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경우죠. 그럼 피고인의 진술을 기재한 경우는 다시 한번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피고인이 그걸 동의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동의 안 하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뭐만 필요하다? 특신 상태만 필요하다. 근데 2항은 볼게요. 2항은 뭐냐면 피고인 아닌 자가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진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판사님 앞에 나와서. 근데 그럼 원래 원칙적으로 누굴 부르면 돼요? 원진술자를 부르면 되잖아요. 근데 원진술자를 못 부르니까,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요건이 뭐예요? 원진술자를 못 부르는 요건으로 나왔죠. 사망 이런 것들 나오죠. 예, 그리고 그 두 번째로 요건이 뭐냐면 특신 상태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공범자가 기록해 볼 때 공범자가 튀어나와 있어. 공범자가 튀어나와 있으면 이거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끝. 됐나요? 오늘 할 거 여기까지 다 했고요. 내일부터는 진도 나갈게요. 예,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